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장.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 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특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대그만!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전 군의 경계 태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내놓은 첫 메시지입니다. 북한 도발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한 말인데, 정말 북한 도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면 전 국민이 자세히 알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그칠 일이 아니죠. 대체 어떤 근거로 한 말인지, 그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 건지, 그 반응의 진위와 구체성을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여론전은 또 뭔가요? 시민들 의견이 북한 공작에 의해 움직였다는 건가요? 그런 말인지 아닌지 기자들은 왜 이런 거 다시 따져 묻지 않는 건가요? 황교안 총리가 안정적 관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근데 불안은 오히려 본인이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은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오늘은 약물 뉴스 천재예요. 예, 오늘 네. 엄청나게 쏟아진 약물 뉴스가 예. 각 언론사로부터 쏟아지는데, 우선 첫 뉴스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이 서울경제가 보도했는데요. 이 김무성 전 대표가 어제 이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친박은 권력을 박 대통령의 하사물로 착각하고 있다. 의리를 더 중요시하는 조폭의 논리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이 당 해체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당이 해체되면 모든 재산은 국고에 기속할 거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또 이 새누리당 재산은 과거 재벌 등쳐 모은 돈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비박계 메시지가 약하다.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나와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우선, 당 해체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당장 탈당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당 지도부를 장악해야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당 지도부가 의견을 갖춰서 당을 해체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탈당 안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얘기기도 하네요. 이게 이제 재산 분쟁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예, 예. 재산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500억이고, 뭐 천억대가 넘을 것이다. 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내가 못 먹으면 너희도 못 먹어. 어찌 맞게. 그렇죠. 뭐 이런, 국고에 기속하겠다. 네, 일종 협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재산이 과거 재벌 등쳐서 모은 돈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예. 왜냐면은, 새누리당 재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끝에는 박정희 대통령 공화당 시절의 재산이 뿌리예요. 예, 예. 거기서부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동산 팔고 뭐 대사하고 이러면서 차익을 남기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공화당 시절의 재산 자체가 그때 재벌로부터 객출받은 예. 금액들이 상당하다. 이건 뭐 주식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도 있네요.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새누리당의 과거 청산까지 다 하는
그런 임무를 해내겠다. 이거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손짓하는 거네요. 나 이 말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메시지. 이분이 성공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저 개인적인 전망인데. 시작도 전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시는. 아니, 이분이 예. 여태 이런 극적인 선언을 해서 네. 끝까지 몰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뭐 72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네. 나올 정도로, 예, 뭐 과거의 행적은 분명 그래야겠습니다. 일부러 이분을 네.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왔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선언은 멋지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겠고. 저희가 이제 브리핑 뉴스 나인데, 어제 저희가 이상호 기자 인터뷰하면서, 다이빙벨. 이게 이제 극장이 아니라 예. TV로 볼 수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큰 화제였다. 자랑입니다. 잠깐. 중간자랑 잠깐 집어넣고 가고. 다음 뉴스는요? 예, SBS 단독 보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와 관련해서 또 다른 감염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물 뉴스가 쭉 나가겠네요. 예, 네. 쭉 시작됩니다. 네. 이 차원병원에서 사용한 길라임, 이 감염으로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 김영재 성형 의원에서도요, 이 최보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이 지금까지는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36차례나 이 진료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진료 기록상 생년월일을 자세히 보니까 이 최보정 씨가 1956년 2월 2일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는 1956년생이지만 2월 2일생이 아닙니다. 이 2월 2일생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생일이 같다는 거죠. 박근혜 예, 대통령과. 예. 그래서 생일이 같은 걸로 비추어 보아 최부정은 가공인물이고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를 받았다. 그런 의혹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SBS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 이외에 최부정이라는 가명으로도 진료를 받은 거 아니냐. 혹은 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가명을 사용한 이제 그 근거는 생일이 같다는 거잖아요. 예. 사용 흔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물을 타가면서 어떤 수법, 어떤 루트로 약을 병원으로부터 타갔느냐. 예, 예. 그 수법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생일을 갖다는 것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른 가명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가지기에는 그건 아무나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이름도 예, 가짜인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써놓고 그런 식으로 가명을 써놓고 약을 타갔다. 그런 의혹으로 저는 보이네요. 네. SBS를 살짝 수고를 하셨는데 예. 예.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저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명으로 약을 타갔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다음 뉴스는요? 예, 이건 한국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 세월호 수색 한창 때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2014년 5월 13일 박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를 휴일 포함해서 나흘 만에 공식 일정을 가지면서 주재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청와대 사진기자단이 촬영한 당시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얼굴에 피멍 자국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과거 기자단들이 찍은 사진을 이제 하나하나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단은 엄청난 양의 사진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지나갔는데 네. 뭐 없나 하고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진 보셨어요? 예, 아침에 이제 보면서 정말 조금 놀랬는데요. 오른쪽 그 얼굴 밑에 파란색 정말 멍이 선명하게 보여서 왜 그때는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속해서 사진들을 이 한국일보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심 없이 봤으니까 안 보는 그런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무슨 큰 깨달은 것처럼. 아니, 정말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때니까요. 예. 저는 그것보다 더 주목하는 게 국무회의가 왜 화요일이냐 이겁니다. 매주 수요일 비워뒀었거든요. 예. 수요일 만약에 뭔가를 했다면 수요일 하고 다음 수요일 되기 직전. 예. 최대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래서 화요일에 안 했을까라고 저는 추정해 보는 거고 이 뉴스의 포커스는 이거겠네요. 5월 13일이면 이제 세월호 사고 아직 한 달도 안 된. 예, 그렇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멍하고 가슴 아파할 텐데 그때도 성형수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성형수술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성형수술을 할 때는 아니잖아요. 이때가. 그죠? 예. 왜냐면은 이 시점쯤 한 달, 그러니까 3일 후에 담화문 발표하고 눈물 흘린 그 장면.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게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죠, 다시. 자, 다음 순요. 예, 이것도 JTBC 단독으로 그 의료 관련된 보도인데요. 이 최순실 씨 일가 주치의가 이 마약류 주사제를 처방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오늘 청문회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증인 중에서요,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교수가 등장하는데요. 이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교수는 장시호 씨에게 수년 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왔다라는 증언을 확보해서 보도한 겁니다. 이 디아제팜이라고 하는 프로포폴처럼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인데요. 뭐 이것들을 최 씨 일가들에게도 놔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 거죠. 또 마찬가지 뉴스는 아까 SBS 단독처럼 결국은 이제 약물을 공급한 향정신성 의약품, 네. 마약류로 분류되는 이런 약물을 공급받는
공급선이 다양했다. 네. 다양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제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네네. 사실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한 달 전쯤 했었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김영재 성형외과 문제가 됐었는데 예. 김영재 성형외과 이외에도 최순실 씨 하루 일과가 오전 중에는 사실은 이들 병원을 전화주며 그런 약물을 모아서 주사제를 놓고 냈다 스스로들. 예, 예.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인 복수의 지인에게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중파에 아니, 주류 언론에서 그 루트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예. 산부인과 전문이요? 예. 이 산부인과 전문이어서요. 이 보면 우병우 수석이랑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우병우 수석이 아들을 출산할 때 직접 이 교수가 맡았다고 하고요. 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산부인과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또 인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꾸 반복되는 거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특징은 네.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했고 결국은 다 연결돼 있다. 예, 예. 근데 그 가까운 정도라는 게 그냥 앞집에 산다든지 옆집에 산다든지 자기가 자주 다니는 미장원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또 약물이 있네요. 다음 뉴스. 예, 뭐 네. 이번에 또 프로포폴입니다. 네. 이 JTBC가 연속해서 보낸 뉴스인데요. 이 김영재 의원에서 이 프로포폴 관리대장을 이중 작성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건데, 이 지난달에 JTBC가 이 찢어서 버린 이 고객 스케줄 관리표를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 외에도 프로포폴 사용 기록이 담긴 대장도 2개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중장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니까 하나는 이중장부였죠. 예. 이게 중요한 건 이중장부를 왜 사용했느냐 예. 이런 거였죠. 이중인 경우에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니까. 예, 예. 네. 진짜는 가짜하고는 다르게 그 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록이겠죠. 네, 다른 용도로 하면 여기서 이제 김영재 의원이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와의 관계고, 그리고 지금 앞에 보도한 것은 차명으로 136차례 진료를 해서 약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예. 여기도 다시 약물 공급의 루트 중에 하나가 그 약물 공급한 병원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드러난. 예, 자기는, 그렇죠. 예, 그렇게 추정되는. 오래지 않아 약물 공급선들은 드러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약물 관련 보도가 어디 쏟아졌고요. 그중에 저희가 몇 개 간추려서 전해드렸고, 약물 관련 보도 말고 또 있습니까? 예, 뭐, 이 정경련 뉴스 좀 짧게 전해드리면요. 정경련이 이제 회원사들이 잇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에 빠졌다라는 건데, 이 지난주 청문회에서 삼성그룹과 SK그룹이 사실상 탈퇴를 천명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계속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건데, 이 정경련 회비 예산 71%가 이 4대 그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없어질 가능성이 커진 거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먼저 탈퇴하겠다고 본인이 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마치 청문회를 통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어내는 성과로 예. 보이는 착시가 있어요. 착시가 있는데 여기 그룹 회장들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연구재단의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예,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헤리티지 네. 형식으로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예.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기업 로비스트들이 아주 극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월스트리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워싱턴이라고 계속 제기되니까 이쪽 미국 재계에서도 방향을 확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그동안 보았듯이 기업 로비스트가 뛰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연구 보고서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예, 이런 예. 고급 연구 인력들을 돈을 연구비로 팍팍 주고 그다음 연구 보고서를 들고 예. 정책 결정자들 만나서 보고서를 제시하며 팔아. 보고서가 이런데 이쪽 방향으로 가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형 일척에 고리를 끊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미국 방식으로 좀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정경련이 너무 눈에 튀었고 예. 이 방식이 이제 안 되겠구나. 너무 들킨다. 보고서 방식으로 가자. 우리도 미국처럼.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혁의 의지로 재벌들의 읽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매경 뉴스도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도 아는 걸 매경이 모르겠어요. 뻔히 그렇게 전략을 바꾸는 것을. 예, 예. 그러니까 정경 탈퇴는 사실 의미가 없고 예. 재벌의 의도는 근데 매경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네. 경제 씨가 실제로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진경준 전 건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 김정주 대표에게 공짜로 받은 주식이 이 뇌물이 아니라 30년 지기의 선물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덕분에 이 진 검사장은요, 130억 원대의 대박 주식 수익을 추징당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예. 130원도 아니고 130억을. 그렇죠. 예. 130만 원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예. 그래서 아니, 이 판사님은
자기 친구가 있으면 130만 원 그냥 선물로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렇죠. 예. 김영란법에 아마 걸릴 겁니다. 예. 법에 걸려서가 아니라 130만 원 그냥 안 줘요, 친구한테. 술을 사주거나 선물 주고 말지 무슨 130억을 주식으로 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뭐 애초에 준 주식은 130억이 아니었지만 이게 풀려주다 보니까 그만큼이 된 거긴 한데 아니, 그래도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예. 액면가로 처음엔 줬겠죠. 예. 그리고 금방 올라갔겠죠. 예, 맞습니다. 금세 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판결을 뭘로 선물로 내린 겁니까? 판결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뭐 재판부의 말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그 판단의 근거로서 두 사람, 그러니까 김정주와 진경주는 보통 친구 사이를 넘어선다. 지음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음이라는 말이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한자어로 마음이 통하는 친한 벗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독심 재판입니까? 무슨 두 사람의 마음을 읽어가지고 이 정도면 선물이야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너무 씁쓸하죠. 예. 아니 웃겨요. 씁쓸하게 못하는. 이게 뇌물죄를 빼준 거죠. 뇌물죄는 크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 계속 보도해드렸지만 뇌물죄에 걸리면 아주 양쪽 모두 박살이 나거든요. 네. 네. 액수도 너무 커서 이건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단 말이죠. 그 뇌물죄를 뺀 거죠. 네. 이거 처음에 보도될 때는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걸 인정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이 뭐 결국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뭐 이번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내가 검사 친구라서 나중에 형사 사건에 도움받을까봐 줬다 이런 식의 예, 진술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실제로 김정주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검사니까 나중에 형사 사건에 도움받지 않을까 해서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근데 직접적으로 업무와 뭐 연관된 걸 발견 못했다라는 게 이걸 법원의 빼주네요. 주장입니다. 예. 야 대단하네요. 예, 참. 부장 형사 합의부 몇 부예요?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이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네. 이분을 저희가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 그 마음을 어떻게 읽어냈는지. 야, 다음 순요? 네,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검찰발 발언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시하는 가부장적 역할하는 남편 역할을 하는 최순실 씨, 아내 역할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사촌 역할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관계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라는 식의 해석인데요. 뭐 이런 프레임으로 좀 사건을 보다 보면 읽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검찰의 해석이군요. 예,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녹취도 듣고 예. 처음에는 검찰도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실제 아니 대통령이 이 정도였나 하고 하는. 근데 이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해되더라고 하는 경찰 나름의 통찰이네요. 예, 검찰 나름의. 네, 검찰 나름의. 예. 이것이 가부장적인 구조 아래서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사촌 역할이 예. 나눠지는 패밀리 비즈니스였다. 간의 숭업수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네. 나라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네, 구멍가게예요. 계속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수준이라는 게 정말 앞집 사람, 옆집 사람하고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했어요. 예. 네. 하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그 뉴스 중에 하나가 저기 뭡니까? 그 회장. 예, 조양호 회장이요? 조양호 회장 날린 것도 직접 대통령이 지시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때 이제 레슬리라는 기업을 통해서 루슬리요? 루슬리 참. 예. 루슬리라는 기업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에서 뭔가 해먹으려고 했던 그렇죠. 예. 정황인데 근데 이거를 조 회장이 반대를 하니까 예. 이제 이 구도들에서 보면 남편이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업체가. 근데 이제 아내가 출세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통해 가지고 거기를 날려버리죠. 그리고 뒤차거리는 3인방향하고. 예. 이렇게 이해되는 사건들이 전부 다죠. 이 구도를 벗어나는 사건들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무료 신부름을 이제 청와대 수석들이 하는 거죠. 예, 전화로 그렇죠. 쭉 예. 어제 했지 않습니까? 전화로 쭉 야 여기 날리고 저기 날리고 하면 쭉 안정보수 받아줘가지고 쩔쩔매면서 예. 받아 적었다. 안정수에 달려가가지고 대통령 예. 지시라고 이렇게 웃긴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거 참 하나 정도 제목. 네네. 어제 하나 말고 두 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네, 하나? 계속해서 도망다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요. 드디어 청문회에 나오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고의로 도망다는 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밝혀서요. 예. 고의로 도피하지 않았다. 네. 목류병인가요? 아니 어떻게 도피했는데 고의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나오면 되지. 뭐 기자들이 하도 자기 집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이 없었던 것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전화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이 정말 너무 코미디입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를 예.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브리핑에서 전달드리지만 너무 코미디예요. 이게 뭐 결국 웃다가도 마지막에 씁쓸해진다라는 게 제일 참. 아니 이제 계속 웃게 돼요. 그런가요? 초반에는 화도 나고 예. 씁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됐고 예. 그 수준을 다시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예. 웃게 되고 하루빨리 헌재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예. 다 봤는데 다 봤는데 무슨 절차를 그렇게 오래 가져가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 절차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거 아니냐고 이제 의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지나는 국민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MB 많이 서울했습니다. 지난주 VIP 그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 이 전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안개 속 상황이 됐다. 여당에서는 네가 나와라, 아니다 네가 나와라, 엉키가 난리가 났고, 그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이 세상을 지켜봐야 됩니다. 시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 한국의 시사를 잘 아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 TBS 교통방송 대표 프로그램을 밀고 있는 바로 이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응? 코미디는 이제 9999 코미디, 시사는 김종배. 뭐라 김어준? 김어준 얘기 좀 하지 마. 김어준 얘기 안 된다니까. 왜 저 김어준 얘기 꺼내나 지금? 그 어줍잖아 웃기려고 하고 말이야. 그 지 혼자 얘기하고 말이야. 그거 TBS 이거는 배착이야. 여러분 웃기는 거 들으려면 제대로 웃기는 구호고쇼 배칠수 그만 잘합니다. 똑똑하고 잘생기지. 저기 전영미는요? 전영미 오늘 얘기하려고. 전영미 가클 났어. 예? 캐릭터가 그 목소리 단행이 됐어. 그래서 그 정지가 돼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GM이라도 연습해야 되나? 그 GM 뭐야? 김은. 그래 안정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김종배 들어야지. 김어준이 안 된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네, 해외 하셨다가, 마지막 해외, 미국 방문은 욕 많이 먹으셨죠? 새벽에 반드시 한국에 그 시간에 돌아야 한다고 그 정도의 압박을 느끼신 적 있어요? 처음인 것 같아요. 비행기 결항되면 어떡하나, 연착되면 어떡하나. 네,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갈 때부터 돌아오는 비행기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믿지를 않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만큼 제가 국민들이 이만큼 그렇죠. 불안하시고 누구도 못 믿고 계시는구나. 한 표가 아쉬운데. 네, 정말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한 표가 아쉬운데 어디 가서 이 표 막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슴을 졸이고 계시는지 누구도 못 믿으시는지 그때 정말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닌 사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 체증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결항된다든가 항공사정 기상사정 때문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상상 막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그게 결항이 되면 다른 곳을 통해서 오는 거라도 탈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워낙 아침 5시에 도착하는데 표결은 오후 늦게 있으니까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그것도 못 믿으셔서 참 답답했어요. 아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하여튼 또 도착했다고 네. 뉴스가 나가니까 다들 너무너무 잘했다고 또 막 문자를 엄청 보내시는 바람에. 네, 저희가 새벽에 파악해가지고 바로 네. 알려드렸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부터죠? 아마? 친박 비박이 난리가 났어요. 네. 저희가 면목 없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나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도 이 수준은 아니었어요. 제가 여태껏 본 가장 현란한 자극적인 단어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그 유승민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게 정말 시장통에서 싸울 때도 이런 단어를 구사하진 않는데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입에 올려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고요. 전 그 방송 못 봤는데. 뭐였죠? 입에 올릴 수가 없는 단어들을 아니, 쓰는데. 김무성 의원도 만만치 않았어요. 노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 네. 니들은 노예! 이렇게 공격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근데 근데 원래요, 이 상대 진영과 싸울 때보다 집안 싸움이 더 치열하긴 합니다. 옛날에 저기 친노랑 비노랑 싸울 때도 보면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오갔던 단어가 근데 이 수준까지 도달하진 않았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 머리끄댕이도 잡고 막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6탄 정도 벌고 했는데 네. 여기서는 6탄전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거의 호적을 파고 있거든요. 파내고 너희들이 가진 땅은 재벌 등쳐먹은 땅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그 뿌리를 막 서로 잘라내려고 하는 아주 그런데 비박을 공격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사실. 지금 아니 친박을 예? 대통령 자신이 지금 탄핵이 돼 있는 상태고 아직 탄핵 가결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친박에 대한 비판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지금 비박이 제대로 하고 있냐? 우선 김무성 전 대표 말이죠. 김무성 전 대표가 지분이 제일 크잖아요. 여러모로.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당 대표를 하시면서 공천에 상당히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거의 정권을 행사하셨고 그 나머지 한 몇 석은 김무성 대표의 그렇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계보들은 좀 있죠. 사실은 실제로 살아있단 말이죠. 네, 네. 뭐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다 잘라나갔지만 네. 김무성 전 대표는 본인 계보의 의원들도 당 안에 이미 있고 그러니까 제1계보는 친박이지만 네. 그 다음을 따지면 김무성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네. 인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 대표도 있고 뭐 지지율도 나왔었고 예전에 거의 1, 2를 다투기도 했고 지금 잘 안 보지만 그러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결집해서 비박계가 뭔가 결단을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불과 한 1, 2주 사이에만 따져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탄핵하겠다 해서 대통령이 3차 담화내자 이제 대통령 3차 담화를 냈으니 이제 대통령과 합의하여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탈당도 바로 할 것처럼 했다가 어제는 또 당을 해체할 때까지는 당이 남겠다고 했다가 이 메시지가 말이죠.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죠? 저도 읽히는 게 비박계 안에서 이게 안 읽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좀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옆에서 보면 참 마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착한 분이세요. 착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 네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 좀 잘 따라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진폭이 큰 거 아니냐. 이거 먹이시는 발언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아무나 말하면 막 귀가 얇다는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못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오해인가요? 아니면 그런 면이 있나요? 그런 면이 좀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님을 오래 보다 보면 김무성 대표님의 이제 메시지를 읽는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걸 좀 걷어내고 이 진폭을 살짝 이렇게 줄여서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겨요. 산술 평균으로 대화를 네. 멘트 읽어야 됩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메시지를 산술 평균하면 진위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박하고는 싸워봐야 이 사람들 거의 이제 뭐 신문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입에 올리기 좀 그렇지만 신문 표현을 그대로 빌면 좀비 친박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사망했는데 정치적 사망을 한 세력이 본인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마구 활동을 하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력이 절대로 당을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국민과 함께 했던 우리 이제 소위 비박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을 오히려 찍어내려고 지금 룰을 어기고 당원 당규도 어기고 마음대로 지금 막 엄청난 횡포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싸워봐야 이 사람들이 절대 나갈 리가 없고. 그럼 나가야죠 빨리.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러니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속성이 늘 보니까 누가 싸우면 누가 잘했고 누가 옳고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싸우는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보기 싫어. 특히 보수 지지층은 싸우는 거 자체가 싫어하죠. 싫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싸우는 둘 다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잘못돼서라고 매도당하고 회초리를 맞을 텐데 왜 우리가 이미 탄핵당하고 패속이 된 친박 세력과 같이 묶여서 함께 매도를 당하느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나가서 따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만들자. 저 가짜 보수들하고 엮여가지고 휩쓸려 나가지 말자. 이게 이제 김무성 대표님의 주장이에요. 주장이면 그 주장에 걸맞는 행위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당 안에 김무성 대표 어제도 보면 비상시국 회의에서 한 87명 모였잖아요. 매일 회의를 하니까 이제 다 나오진 못해도 그 정도는 늘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김무성 대표님 한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냐. 당을 살리려는 당을 바꿔보겠다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모든 노력이 도저히 막혔을 때,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마지막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이것까지 한번 죽으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리니까 또 주저앉으신 거예요. 결심을 했다가 주변에서 의원님 표현대로 마음이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세요. 네,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일단. 착해서 주변에서 또 말리면 다른 사람들 마음 다칠까봐. 다칠까봐. 그래 그럼 조금 더 주저앉을까 이렇게 어거주시면. 조금 더 해보자. 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긴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결단력이 부족하다. 결단은 이런 위기의 순간, 사실은 언제나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가 반드시 있잖아요. 탄핵하라는 의견이 국민 의사가 80%를 넘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면 본인, 이제 어떤 선택을 하면 반드시 비용이 따르잖아요. 이렇게 빨리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당사부터 시작해서 너무 허허벌판에 나가는데 이런 걱정도 있고. 계속 오래 있자면 친박과 같이 묶여서 같이 죽을 것 같고. 어느 선택을 해도 비용은 따르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딱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리더의 숙명인데 그거 잘못됐을 때 자기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분은 욕을 먹기 싫은 것 같아요. 두려운지. 마음이 여리다니까요. 결단력이 여린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는 연애할 때 쓰는 말이고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 행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그죠? 예. 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진지한 분들은 속상할 테고, 이 유권자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리더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지지율이 조금 빠진 게 이런 이유라고 보죠. 네, 본인이 얼마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또 한 분의 축입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 저는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 전체를 통해서 가장 뭐랄까요. 저 본인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온 것이 유승민 전 대표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물론 새누리당 전체가 당신들 전체가 박근혜 정권을 세우는데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공격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새누리당 모두가 그렇죠. 그건 그쵸. 예. 그건 어쩔 수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조금 친했다, 아니면 많이 친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건 집권하는 동안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가장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판이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확 치고 나가지 못했던 거죠? 이분은 또 염치가 너무 많아요. 염치가 너무 많아요? 네. 한 분은 너무 착하고 한 분은 염치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대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서 완전히 그냥 시베리아로 쫓겨나갔다가 거의 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거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냐. 네. 그런 내가 굳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뭐하러 공격하냐. 내가 그런 사람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방예의지국의 신사답지 않다. 아니,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네. 공격하실 필요까지는 없어도 최소한 이 시점에서 자기 정치, 자기 발언, 내 정치성을 뭔가 확 드러내서 사람들 끌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가 탈당하지 않으면 내가 탈당하겠다든가 아니면 내가 안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막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탄핵 국면에서는 보면 이제 탄핵을 하겠다 이건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탄핵에 대한 입장은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솔직히 3차 담화 이후에 그냥 퇴진론으로 확 회군을 하면서 소위 비주류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이 비주류의 흐름을 그냥 탄핵을 포기하는 걸로 확 틀어버렸어요, 김무성 대표가.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야 된다 하고 이제 확 다시 물길을 튼 사람은 유승민 대표였잖아요. 잘 안 보였어요. 네, 좀 그게 이제 잘 안 보인 건 있죠. 근데 이제 언론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확 틀어서 진짜로 본인 의사로 근데 까지는 가지 못했고 목소리는 내긴 냈어요. 거의 유일하게 비박계 중에는 우왕좌왕할 때 아니다 탄핵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고. 비상시국회의에 회의 안에서 내부적으로 트는 거는 유 대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뭐랄까요? 유승민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TK 정서가 유승민 대표에게 바라는 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선 안에서는 잘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메시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전국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TK 묶여있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명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지 기반, 본인의 유권자,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 지역구의 유권자의 생각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는데 최근에 전국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동네를 벗어나는 이게 대한민국 전체 이슈였거든요. 이때 치고 나와야 리더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TK에 묶여있구나. 안타깝다. 자신은 보수 리더로서 자신은 충분한데 잘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을 그렇다고 했는데. 해서 예를 들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최근에 제일 반사 이익을 많이 받으신 분이 이재명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이재명 시장님은 좀 보면 너무 심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치 지도자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막 분노가 들끓고 속상하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과하게 이 국면을 이용하는 분한테 사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보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제 정도껏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고 네. 어느 정도 그리고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간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 상승은 사실은 그 당시에 답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과대변하고 본인 장사를 너무 했다고 이제 지적하신 건데 그건 이재명 시장이 답변할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제 친박 비박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그걸 하나도 이용 못했다는 거죠. 좋아요? 너무 과하게 이용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치면 거꾸로 유승민 대표는 그럼 뭐 했어?
물 들어야하는데 배 안 띄우고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근데 이제 이걸로 이용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있어요. 보수들한테. 아니,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충분히 대변할 정서가 존재했는데 TK 정서에 묶여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 얘기해도 뭐 할 말은 없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 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왜냐면 양쪽이 서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참 지나갔잖아요. 아니 네. 어제도 보세요. 윤리위원회를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하냐 마냐 이게 걸려 있고 근데 갑자기 어제 김무성 유승민을 당에서 쫓아내는 출당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대명천지에 이런 날도둑 같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 대통령도 난로독으로 보였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뭐 하여튼 네.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어이도 없는 일을 공표를 했어요. 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들이 원래 있는 윤리위원회를 갖고 추진을 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거기다가 현재 있는 윤리위원들은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려니 그 상식적인 사람들만 갖고는 도저히 자기들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현재 7명밖에 없는 윤리위원인데 거기다가 한 명 더해서 8명 현재 있는 윤리위원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상쇄시켜버릴 수 있는 숫자 현재 윤리위원보다 더 많은 숫자 8명은 친박 인사들로만 그것도 비리 전력자들 완전히 다 섞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추행 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징계도 받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윤리위원장이 사퇴하고 나가버리고 있던 기존 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넣은 사람은 8명만 남았어요 지금. 네, 7명만 남은 거죠.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친박 지도부의 결정대로라면 유승민, 김무성은 당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죠. 쫓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쫓겨나게 생긴 거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네, 이를 이제 윤리위원회 의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됐는데? 1년간 당원권 정지예요. 네. 근데 이제 제명을 하는 거는 의원 중에 3대 2의 의원이었습니다.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3번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모두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면목동 지금 우리가 미디어권 주변에도 거의 다 배가 동네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141-6390, 3141-63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중 3 듣고도 들으면 안 들리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뉴스공장 3부입니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세 번째 청문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은 의료진이 대거 출석하는데요.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아 의원 연결해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은 이 청와대 약물 문제를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던 분인데 예. 그 이후 이제 한 달 이상 약물 정국이 이어진 만큼 오늘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조망해보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별로 그리고 싶지 않은 그림이죠. 예. 참 한심합니다. 예. 네.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약물이 왜 이렇게 사용됐을까 이랬지만 이제 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서 그림을 그릴 수준까지 된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청와대가 약물을 구입한 카테고리를 좀 정리해보자면 어떤 약품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카테고리도 복잡해요. 카테고리 자체도 복잡합니다. 참 마약류 그 재산 대장에 보면 기존에 직접 그 구매한 의약품 목록에 확인된 자낙스, 하시온, 스틸렉스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거 외에도 아티반, 리제, 발륨 뭐 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니 이제 그때 보도될 때는 예. 아 이런 약물이 있구나 했는데 쓰시 않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죠. 예, 네, 예. 일반인 미다졸람 향정신뿐만이 아니라 코데인, 아이알코돈, 몰핀은 좀 들어보셨죠? 네네. 예, 옥시코돈 이게 마약이거든요. 네네. 의료용 마약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제 이것은 많이 들으셨을 건데 태반주사, 네네. 아이넥주나 멜스몬주, 뭐 백옥주사, 네. 그렇죠. 감초주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수면 유도제, 그리고 각종 주사제. 뭐 큰 틀로 보자면 주사제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이렇게 크게 나눌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 약품들이 세금으로 꼭 구매했어야 하는 약품들인가? 뭐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등등. 네네. 물론 건강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직접 구비하거나 이것은 국방부 군 의무사령부에서 공급되거든요. 경로가. 근데 이제 물론 뭐 테러나 재해 등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뭐 대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청와대가 이제 직접 구매하지 않는 그 몰핀 아까 말씀드린 코데인, 마약류는요. 국방부 군 의무사령부를 통해서 공급된 건데 경호상 필요한 마약류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군에서 공급돼 굳이 청와대에서 자낙스, 하시온,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걸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음에도 따로 구매한 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반주사, 아까 말한 백옥주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구입됐죠. 이것을 국민들 세금으로 샀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당연히 이어질 질문은 왜 이렇게 꼭 상비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약을 네네. 왜 이렇게 또 많이 산 거냐. 그러자 당연히 대부분은 누군가가 이런 약물에 중독됐다고 보는 게 개연성이 있는 추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오늘 뭐 청문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다뤄질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가능성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또 청와대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에 이제 불출량이 나가는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원래 구매량과 남아있는 재고량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른 손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손으로 나갔다 이런 것을 지금 반증하는 건데. 지난 그 12월 5일 청와대 기관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의무실장이 나와가지고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대통령이 처방된 것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직원들에게 처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누군가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걸 밝히라는 것입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 자낙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83정인데 불출 기록은 27정밖에 없으니까 수백 정이 사라진 거군요. 말하자면.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불출이 됐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길 수 없는 사람에게 불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정황으로 여쭤봐야 될 것이 이게 청와대에서 이런 약물을 구입하는 게 급증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급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현석 그 주치 때는 이 부분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줬대요. 그런데 이제 서창석 지금 서울대 병원장이시죠? 이제 그분이 지금 한 대로 집중 구입이 됐고요. 그 2014년 8월까지 16개월 의약품 구매액이 총 5,071만인데 그 재임 기간 월평은 316만 원 이분 관련해서요.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이 18개월간에 1억 281만 원, 월평균 571만 원을 구입했다는 건데 그때부터 청와대 의무실의 의약품 구매가 급증한 것이고 오늘 그 나오십니다. 저 증인으로요. 좀 따져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결해서 이제 다 파편화된 정보들이 이제 합쳐져 가는 과정인데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봐야 할 뉴스가 지적도 하시긴 하셨는데 청와대 방금 말씀드린 약물 대장에 보면 수령인들이 써 있는데 그 수령인 중에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청와대에서는 사용할 리가 없는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모님이 누구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 최순실 쪽에서 약을 타가고 사모님이라고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네네네. 뭐 사모님이라는 부분이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정호성 씨는 또 선생님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다르긴 한데. 같은데 청와대가 이렇게 의약품 불출대장을 제출할 때 누구에게 처방했는지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가렸다가 그 옆으로 삐져나온 사모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준 것이죠. 그래서 의원님 발견하셨죠. 그래서 네네 누군지 해명을 요구하고 그 사모님이 처방 세레브렉스라는 약을 추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관절염, 술관절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술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계속 창업병원에서 대리처방 조사 당시에 최순실과 최순득에게 계속 처방한 적이 있는 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성을 따져보니 거의 뭐 158회 정도 처방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수시로 정도가 아니라 그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이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되죠. 네네. 그러면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이제 그동안은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합쳐놓아 보면 네. 이런 그림도 가능하지 않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서창석 주치의가 들어온 이후부터 최순실 씨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아예 청와대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구입을 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불출량과 재고량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양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약품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특히 마약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된 건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 공장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좀 약물 중독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다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이런 추론을 계속 보강해주는 뉴스가 최근에 또 차원뿐만이 아니라 뭐 김영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런 병원도 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런 약물들이 다 처방이 필요해서 개인이 그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아예 이렇게 청와대로 그 공급 라인을 돌려서 그걸 처리해줄 사람을 주치를 바꾸고, 바꾸고 그때부터 대량으로 구매해서 아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손쉽게 약을 받아갔다 하는 의혹이 가능할 정도의 주변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방송에서도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 외에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이렇게 여기는 뭐 이름도 보정을 잘해요. 하여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의 그 차움과 김영재 의원 이 부분과 청와대의 의무실 그리고 그 부분을 김상만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독대에서 자기가 주사 치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비선 라인이 국정농단의 비선 라인 중에 의료농단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위 그 보안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보안 손님의 제1 그 주체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면서 이런 향정신성과 마약류를 마음껏 좀 처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술까지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최순실, 최순득 양 자매의 부분과 함께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청문회 그리고 나가서 특검에서 밝혀져야 될 내용이긴 했는데 그 일부라도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 세금으로 최순실 약물을 공급해 준 거다 청와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예, 약물을 밖에서 다른 데서 몰래 들여왔거나 청와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반출됐거나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이러한 시술을 받고 다닌 정황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해서 관저에서 피까지 대통령 그건 국가 이급 기밀사항입니다. 대통령 피는 우리들 때문에 피하고 틀려요. 2급 비밀인데 그 부분을 검사까지 하게 했거든요. 채취를 해서 밖으로 빼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아마 마약의 그 중독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판별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몇 cc 지나면 넘었다면은 그 김기춘 씨가 여기서는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일본에서 가서 치료받았던 줄기세포 치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쭉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피검사에 주목을 했었는데 뉴스공장에서도 그 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 저희 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각이. 저 공장장님하고 고정하면 제가 피곤합니다. 저 막 붙들 볶을 거 아니에요. 공장장님이 계속 노동시켜버리면 철야 노동 당근 그럼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요 소주 먹어야 돼요. 한 가지 그러시고 남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약물에 관한 이야기 큰 그림은 대충 말씀하셨는데 이 의료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재의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또 연관이 있는 거다고 하는 녹취록이 한번 의원님실을 통해서 공개됐었어요.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정확히 최순실과 연관된 부분은 오히려 그 녹취록을 통해서 우병우와 이 부분 직접적 연관에 정확한 물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온 국민이 관심사였거든요. 최순실에게. 근데 지금 수감된 뒤로 그 자근직 간 뒤로요. 한 달 넘게 지금 한 번도 이 공황 장애에 관해서 약을 처방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루 전에 그 김상만 씨가 그 공황 진단서
끊어주라고 했잖아요. 거부했지만. 입국 전에 공황장애 진단서를 끌어들라고 연락을 했다가 거절당했던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만 씨가 그 연결고리인데 그 뒤에 우병우 씨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확히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하나 참 기가 막힌 것은 앞전에도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만 공황장애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감옥 갈 것은 갔다 오자. 근데 빨리 나오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황장애라는데, 공황장애는 그렇게 어디 팔 부러지고 어디 뭐 하듯이 이렇게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그래서 못 한다고 한 건데, 지금도 역시 그 감옥에 소감된 뒤로 지금까지 안 했고요. 거기서 공황장애를 불출석 사유서에 공항장애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병명도 모르는 거죠. 네, 에어포트 장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최순실에 대한 부분들은 그걸로 이미 저는 연결선상이 이미 확실히 다 돼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입국과 관련해서 네네. 뭐 공황장애 진단서로 예를 들어서 형을 줄인다든가 하는 네네. 그런 기획에 참여한 게 아니냐, 아예 서장에 예. 그런 의혹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의원님 그 유머 감각을 보니 저희 방송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자주 모시겠습니다. 자주 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이었습니다. 한정공장 공장장은 장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양주열 변호사. 오늘 저희 불멸의 패널 악마의 변호사였는데 요즘 좀 활약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민원연에서 최근에 종편 수사 토크 또 왜 그런 패널 분석을 했는데 5개 방송사에 출연한 사람이 단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치적 이슈를 논평하는 사람인데 오로지 양주열 변호사만이 기자 출신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무난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법적으로 그만큼 사회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 많았다는 최다 중복 출연. 불행한 일의 증인일 뿐이죠. 연합뉴스 TV에만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여기 나가주세요. 그랜드 슬램 해주세요. 아니, 글쎄, 왜 연합뉴스 TV는 시간이 잘 안 맞았나 봐요. 6개 방송사 중에 이제 5개 방송사를 최다 중복 출연하는 4인방 중에 1인이거든요. 4인방. 유일하게 변호사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분들이야 종편이 워낙 정치 토크가 강하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많이 나가면 이해가는데 유일하게 아니 그냥 변호사로서. 변호사 치고는 이제 법 얘기를 하면서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래서 연합뉴스 TV에는 왜 안 나가신 거예요? 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불러줘서 못 나가는 거죠. 연합뉴스 TV 섭섭하네요. 아니 왜 그걸 또 생기세요? 그럼 왜 갑자기 아껴주는 척에 안 어울리시게? 그렇군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변호사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한 명 정도가 있고요. 있군요. 예. 어쨌든 연합뉴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랜드 슬램 달성을 해서 양주열 변호사를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양주열 변호사에게 숙제로 드린 것은 저겁니다. 숙제? 못 받았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저희 관심사 중에 하나죠. 관심사인 건 말씀하셨는데 숙제라고까지는 뭐 체포라고 뭐 이런 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워낙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와중에도 단 한 번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은 뭐랄까요? 법률적 처벌 회피의 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심지어 본인이 20년 전에 그 부산 초복집 사건에는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여서 본인에 대한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법을 바꿔버린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오신 대단한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검도 손도 못 댄 부분이 바로 아니 특검은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찰수사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분이 아니겠느냐. 아마 마지막에 입건을 했죠. 피의자로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직권남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최소한 한 분을 불러서 수사하는 척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손도 못 대고 특검에 니네가 해 이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특검은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일단 피의 사실로 입건을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하려면 끝까지 하든가 조사라도 하든가 뭘. 절컥 입건만 해놓고 수사는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떠넘겼을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니네가 해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거긴 합니다만 윤석열 수사팀장이 담당을 하기로 했다. 그거 자체도 상징적이죠. 제일 어려우니까 네가 고생해 하고 던져버린 거죠. 어쨌든 박영수 특검이 정면 승부는 해보겠다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팀장한테 맡겼다면 그렇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맡겼다라고. 네, 가장 어려운 건 가장 어려운 거는 어려운 사람이 해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팀장이 꼼꼼하고 돌파력도 있지만 주변 분들은 다른 거를 일단 맡으면 보이면 수사가 나와서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 이런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나 뭐 다른 상황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에 알려진 바로 윤석열 팀장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합니다. 사실 어딘가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보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게 보수니까, 원래적인 의미에서 보수니까. 이 정도 되면 아주 섹시한 보수인 거죠. 네. 내가 나한테 본인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건 따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죠. 나는 검사고 내 할 일이 이게 주어졌으면 있는 그대로 수사한다고 하다가 이제 좌천되고 난리 났죠. 댓글 수사하다가. 대전 떠돌고 뭐 지방 떠돌고 그러셨다가 글쎄 뭐 어쨌든 뭐 그런 성향을 떠나서 제대로 수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게, 저는 지난 청문회 때 많은 국민들을 참 당황스럽게 만든 게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어쩜 그렇게 기억이 다 안 나시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분야에서 본인이 치료받은 기억은 3년 전 거를 날짜별로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특히 최근 이분이 다시 주목받고 있고,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겠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김영환 전 민정수의 다이어리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할 부분으로 보이는 게요. 일단 왜 그럼 청문회 때 말씀부터 마저 드릴게요. 청문회 때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냐면, 법적으로 위증은 이 자기의 기억에 반대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몰랐다, 아니면 혹시라도 그냥 내가 추측해서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억과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 위증이거든요. 내가 제일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제일 법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말을 지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께서 3년 전에 치료받은 것은 거의 날짜를 정확하게 시간까지 기억을 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훌륭한 선배시구나.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해야지. 그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김영환 문정석의 비망록이 그 정말 정도 핵심이다. 그거를 완강하게 저는 청문회 때 그거를 1차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출석했을 거라고 봐요.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어디선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냥 글로 써놓은 거, 남겨놓은 거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그 써놓은 것을 특별히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 따져봐서 그냥 그 수첩, 비망록 하나만을 증거로 해서 뭐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범죄를 처벌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김영환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분이 이걸 남기고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중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분이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환 민정수석이 김 실장 앞에서 받아 적고 있는 장면을 또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줬던 게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이 비망록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쓸 수도 있고 법원에 가져가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를 보여준 거였고, 잠깐이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순간에 흔들렸어요. 움찔했죠. 움찔했어요. 저도 봤어요. 네, 저게 그냥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저거 정부로 뭘 알고 왔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고. 이게 이제 법정에서 판사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이제 증거를 쭉 제출하고 양쪽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판사가 어떤 거는 이쪽이 부동의하다고 채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이어리가 만약에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마도 할 일이, 이 다이어리에 나온 부분을 민정수석이 적었으면 거기 지시사항을 이행을 상당 부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김영환 민정수석 라인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건 이거죠.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대로 실제 일이 벌어졌나? 이 연결고리는 상당 부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죠. 실제로 벌어진 부분도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법원에 인사에 관여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제일 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책임도 개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언론사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일반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법정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만, 국가기관에 대해서 뭔가 보도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는데 근데 이걸 그냥 힘 빼놓기 위해서 겁주기에서 계속 고소고발했단 말이에요. 겁주기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정말 피곤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막상 나는
지는 변호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나는 가서 수사기관 가서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어쨌든 힘든데.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준비하고 서면 준비하고 시간도 뺏기고 에너지도 뺏기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렸다는 건데 이거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해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해당 언론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직접적으로도 뭐 연락을 취해서 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연락이 했었다. 이건 이제 협박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이건 협박 같은 거. 저는 요즘 그 다이어리를 사실 각 분야에 다 분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도 서울대 총장 이름이 등장하니까 서울대에서도 분석하고 있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법원의 인사에 개입했다. 예를 들면 뭐 대법원 판사를 누구를 하라는지 아니면은 판사 중에 이제 댓글 수사를 비판했던 댓글 수사 결과가 나오자 그 수원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그런 걸 썼거든요. 이거 지록이마다. 아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런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위 검사로 징계 뭐 이런 식의 메모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이번에 징계 받았어요. 징계는 받았죠. 그러니까 그 징계받은 사유를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수사팀에서. 그래서 그러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석이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바로 이제 그거를 본인이 부인을 하든 말든 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제목입니까? 이 부분도 이거는 국가 공무죠. 공무집행 방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가 있고요. 무인을 당연히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상권 분립을 위반할 때 그게 헌법이라서 이거는 탄핵으로 만약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인데 탄핵될 지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비할 바도 아니에요. 법원을 건드렸다는 거는 이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법원 많이 건드렸어요 보면. 헌재 판결과 관련된 것, 대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된 그 것.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있겠다. 헌재 판결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시할 때까지는 우리가 밝혀낼 수 없지만 미리 안 건 사실이에요. 확실한 거죠. 이틀 전에 알았다면 이것도 공무상 비밀 누출인데,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출이라든가 지금 이제 최순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도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요. 형량이 다 낮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범죄가 예상하고 만들어진 죄가 아니에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법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법률가들 머리 아프게 만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고요. 그럼 윤석열 검사 화이팅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주변에서라도 혹시라도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언론사를 통해서든 뭐 수사팀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섰어. 법원 노조가 이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법원 노조가 따지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큰 문제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중간에 내부자의 제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내가 응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법은 잘 모르는데 사실 그분들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정말 밖으로 안에서는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얘기를 안 꺼내는데 법원이 스스로 움직인 건 얼마나 그동안 심각했느냐는 반증이 돼요. 변호사님 YTN 생방송 있죠 곧. 아니 그것도 왜 갑자기 그거 지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저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따져봤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따져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하고 다 맞물려 있기도 하거니와 너무 어렵다. 실제 수사까지 하기가. 워낙 잘 알고 대비를 해왔던 분이라서. 너무 꼼꼼하게. 자, 지금까지 YTN에 곧 가셔야 될 4대 천왕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악마가 나타나는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호연님 사이다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아이디어를 쓰신 분이. 저희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 그래서 앞으로 자주 모시길 예정이고. 다이빙벨 봤다는 문자 많이 왔네요. 네. 다이빙벨 보고 저희 아버지가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우회했다고. 다이빙벨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TBS 홈페이지 보면 자세한 시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TBS가 TV도 있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네. 숨겨져 있어요. 찾아오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에 대한 기대들이 아주 높아요. 네, 전 포기했습니다, 이제. 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네. 최근 연타석으로 계속 홈런을 치셔가지고,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저희가 이제 과학으로 시사를 들여다보고, 시사를 과학을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이 정치적 상황 맞물려가지고, 막 탄핵된 과학 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아그라 나왔더니, 비아그라는 자몽과 어울리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촛불. 네. 한국물리학회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촛불을 끄려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까지 빵빵 터졌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웃기는 걸 마련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 왜냐면 제 후스렁에 빠지는 기분이라 개그표가 아니었거든요. 뭐 어때요, 개그표? 한번 들어보세요, 웃긴지 안 웃긴지. 네.
지난주부터는 이제 뇌과학적인 접근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아니겠냐 하고. 그렇죠. 네. 이미 100여 년 전에 진단되었던 증상을 뭐였죠, 그게? 베르니케 실어증이요. 네, 어려워 이름이. 베르니케 실어증.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뇌과학으로 연속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베르니케 실어증이 은근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외에 주변의 모든 분을 합쳐서 좀 이렇게 관찰을 좀 하게 되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네. 보니까 어제 뭐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조직이 떴더라고요. 네. 새누리당 친박계가 만드신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시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대요. 이분들이. 좋은 얘기 다 있네요. 예, 근데 좀 어리둥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할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어제 김무성 대표님은 또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국가 재건에 앞서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저는 이제 잠정 비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잠정 비대통령.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명칭이네요. 네. 잠정 비대통령. 박근혜 잠정 비대통령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김무성 대표. 우리가 한 워딩이 아니에요. 사실 잠정 비대통령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아니, 제 말은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럼요. 네. 네. 이렇게 죄의식이 보시면 없다. 그렇죠. 양쪽 다 이제 유체 이탈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고로 유체 이탈 화법은 제가 퍼뜨린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뇌과학적인 분석을 다시 해보기로 했죠. 뇌과학적 분석을. 네. 이분들하고 최순실 측근들을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요? 그 소시오패스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는 다르고요. 사이코패스는 아예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군요. 사이코패스는 정말로 뭐랄까요?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그렇죠. 연쇄살인마 이 정도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이 아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뭐라고 하는 것조차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떤 고장이 일어나서 죄의식 파트가 사라져버리죠. 완전히 없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이제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그 가책을 자기가 안 느끼는 경우라고 대충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네네. 물론 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양심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는 예외로 한다는 거네요. 네, 그거를 자기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에 학습한 경험 때문에 굳어진 습관처럼 굳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본인만은 처벌에서 예외인 경우를 많이 겪는다. 지속적으로. 많이 겪죠. 네. 뭐 잘못을 했는데 다른 아이들을 다 혼나지만 이 아이만은 그 처벌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어린 시절을 겪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의학적 진단이에요? 네, 뭐 의학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약간 모호한 모호한 영역이긴 한데. 과학이 그렇긴 하죠. 네, 사이코패스는 아예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소시오패스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뭐 주변인들에 대해서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하고 등등. 근데 재미있는 거는 25명 중에 1명이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100명에 4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많고 이 중에는 사회에서 나름 큰 능력을 발휘하는 상류층 인사. 그리고 유능한 직업인들이 많은데요. 성공한 기업가들. 정치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이들은 적절한 표정으로 감정을 연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조종하며 착취하는 기생적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의 워딩이. 그렇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조금 더 열거해보면요. 지금 4분 남았으니까 빨리 열거해주세요. 약속을 깨는 일이 빈번하고 거짓말을 잘해서 자신의 성격을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위장하고 자기 잘못이 들통날 경우에 동정심을 호소하고 매사에 냉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공감하지 않으면 눈빛이 강렬한 경우가 많다. 레이저 떠오르죠.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뇌신경학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할 때 전두엽, 이마 쪽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근데 소시오패스는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쓰는 측두엽의 혈류가 증가해요. 계산하는군요, 계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느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나한테 유리한가를 계산하는군요. 예, 계산을 하지 않으면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측두엽 발달로 기억력이 비상하고요. 잔머리가 잘 구르죠.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많은 사람이 떠오릅니다, 요즘. 최근 화제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소시오패스를 연구해온 미국의 마사 스타우트 박사가 소시오패스는 진단하는 게 아니고 식별하는 것이다. 네,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무슨 약이 있어가지고, 비트로스 같은 약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인 거고요. 진단은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내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식별을 하는 것이다. 이걸 고칠 수 없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진단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서 제가 해결책을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 의료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의료진들에게 식별할 뿐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사회적으로 접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접근으로 이제 우주 탐사 계획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주 탐사 계획. 네덜란드 민간 우주 사업으로 마스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화성의 편도로 가서 거기서 기지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 돌아오는 게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2년에 시작했는데 화성에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화성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마침 딱 맞게 내년부터 화성 가는 사람들 트레이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막에 외딴 시설을 짓고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화성의 환경에 생활하며 버티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에 맞는다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실제 출발 계획은 15년 후인 2031년인데 15년 후인 네. 감옥하고 환경이 똑같지만 절대 감옥이 아니죠. 우주시대를 위한 훈련인 거고 그 화성까지 가서 끼리끼리 뭉쳐서 또 이분들 끼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같으면 문제는 일단 4명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네. 이 최순실 등에서 회수한 돈을 대거 투자를 하자 우리가. 그럼 이 계획을 앞당겨서 아까 그 사람들 전부 실어버리는 게 가능하다. 재산 완수를 해서 네. 화성에 보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네, 이분들 냉철하고 무자비하고 생존력 높고 기억력 비상하기 때문에 화성을 잘 개척할 것이며 우리는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배를 좀 나왔나요? 베르니케 실어증에 이어서 치료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은 특정 분야에서 출중하니까요. 그렇죠. 네. 특히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데 가서는 오히려 굉장히 잘 적응해서 화성 개척의 1세대로서 영광을 남길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이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잘하지 않아요. 그럼요. 절대 자잘하지 않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지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보다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벗어나지? 여기까지 가거든요. 외로움도 않다고요. 네. 원정우 씨였습니다. 다음 주도 내과학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정치 상황 봐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